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현상에 대해서 경기 침체다, 시그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기 후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이 긴 그 장기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이고요. 또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 금리의 표준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꺼리거나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금융시장 혼란은 아무래도 실물 경제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많은 경제 지표들 중 특히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ISM 지수보다도 장단기 금리차 그중에서도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5차례 경기 후퇴 국면 중에서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일어난 뒤 경기 후퇴까지는 평균 19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10년과 2년물의 금리 역전보다도 2개월 정도 빨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경기 후퇴는 진행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경기 후퇴는 찾아오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시장의 그 혼란은 좀 과잉 반응한 모습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증시가 조금은 좀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좀 많이 다른 겁니까? 네, 과거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는 경기 후퇴까지 이어졌을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FRB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점이고요. 또 자산 버블이라든지 신용 버블이 터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했던 외부 쇼크가 배경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수준은 2% 근방에 아주 안정되어 있고요. 버블 정도도 없습니다. 과잉 투자 징후도 없는 상태고요. 특히 버블 정도를 측정하는 시카고 연준의 비금융 부분의 레버리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기 후퇴기 직전에 플러스 0.5를 넘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신용 확대에 따른 과열 정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외부 쇼크도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데요.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이라서 급등할 위험도 없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같은 경우에도 양국이 경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리 모드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경기 경착륙 위험이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 역전 현상은 한방에서 병 치료 때 나타나는 명현 현상에 가까운데요. 명현 현상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무뎌진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치료할 경우 몸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곧 면역력이 올라가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시장의 동요도 이런 호전 반응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전이 우려했던 경기 경착륙 정도의 신용 수축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를 밝혀보면은 시그널이 언제부터 실제로 경기 후퇴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언제 경기 하락 국면에 빠질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경험을 보고서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는 경기 후퇴에 빠질 위험은 분명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60년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총 9번 일어났는데요. 그중에 8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리세션이 찾아왔었습니다. 경기 후퇴 기간은 평균 한 12개월 정도였고요. 경기 후퇴기에 들어가면 GDP 같은 경우에는 감소폭이 평균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가 됐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6년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외에 글로벌 쇼크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좀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1년 뒤인 2001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요. 그 이전엔 1988년도에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그 우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린 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에도 악영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일부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도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면 주식을 던져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오히려 이 시기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 경험 법칙으로 보면은 금리 역전은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매도한 주식을 매수하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65년 이후에 7차례 경기 침체를 겪었고요. 또 금리 연상이 일어난 뒤에 S&P 500 지수가 피크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한 1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는 평균적으로 23% 넘게 상승했는데요. 과거 금리차 역전 뒤에도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했던 이유는 IT 버블이라든지 주택 버블과 같이 자산 버블이나 신용 버블이 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볼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길어지면은 채권에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리먼 쇼크 이후에 전 세계의 그 풀린 돈만 하더라도 20경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자금들이 석유라든지 부동산, 금과 같은 대체 투자로 빠르게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후퇴가 시작된다라는 가정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미국 쪽은 주로 나타나게 될까요? 네, 과거 미국으로 돌아가 보면은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마이너스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하고요. 또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위치에서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경기 감속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후퇴를 앞둔 상황이라면 주가가 좀 먼저 반응을 하면서 주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10% 조정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EPS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도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는 최소한 20% 이상 하락하는 본격적인 약세장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경기 감속, 그러니까 GDP 갭이 좀 악화되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어진다면은 연준이 아무래도 세계 그 중앙은행과 함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나설 경우에는 바로 주가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전보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는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공공 수요를 발굴하는 정책들을 계속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감속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나타날 시그널들이 보이는지 또 궁금해지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1970년도에 세계 외환시장이 변동 환율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성은 매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발 금리 역전이 주요국으로 빠르게 전염되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채권 시장의 중요 벤치마크인 독일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이너스권으로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도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0.06%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들어간 것은 국채를 매입해도
이자 수익을 얻을 게 없고요. 오히려 정부에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땅한 안전자산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당분간 주요국들은 장기 채권 수익률도 마이너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인 상황이지만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이제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결국에 투자 전략들이나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당연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해치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알고리즘 거래라든지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추정하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위험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비중은 꾸준히 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건전한 배당주나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을 사는 역투자 전략도 펼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또 추천드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장기 침체기에서는 리스크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큰 경기 민감주들은 줄이는 대신 아무래도 경기 안정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더 유망해 보고요. 또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든지 일본 엔이나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 통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1,322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금을 직접 사서 보관하는 방법보다도 은행의 금 투자 상품인 ETF식으로 매월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분실이라든지 도난 걱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투자 유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또 유망하다, 또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금 투자가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귀금속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투자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초기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석유는 경기 확장기 때,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기에 유난히 아주 높은 투자 성과를 갖다 줍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상승한 것도 아무래도 세계 경기 하락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구상에 채굴 가능한 금은 75%가 이미 채굴된 상태입니다. 연간 생산량을 3,100만 톤씩 계속 채굴해 나간다면 18년 뒤에는 모두 소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제 금수의 3분의 1은 중국과 인도가 차지합니다. 인도는 소비자 수요, 특히 주얼리라든지 이런 귀금속 쪽에 투자가 많은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괴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금 생산량의 40%를 중국이 매년 금괴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엔화의 불안전성 그리고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하는데 번거로움 때문에 금을 선호한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정치권의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기업인들의 구속되는 사태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리에 물러나는 기업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은 금밖에 없기 때문에 금 수량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ETF라든지 적립식 계좌를 통해서 금과 관련된 투자들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